한국이 거부하면 미사일이 멈춘다. 백악관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동맹국을 향해 던진 강경 발언, 관세와 철수 카드까지 꺼낸 미국은 이번에도 쉽게 끝날 거라 믿었습니다. 일본은 계산기를 두드렸고 워싱턴은 확신했는데요. 미군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한국도 곧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 국방부 지하에서 한 장의 보고서가 모든 공식을 뒤집었습니다. 단 7일 특정 공급망이 멈추면 미국의 전략무기 생산이 0%로 수렴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새벽 3시 상황실이 봉쇄됐고 훈련은 중단되고 강경파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쥐고 있었던 걸까? 전투기가 아닌 공장, 협박이 아닌 데이터, 48시간 만에 미군 철수와 관세 카드의 판을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이유가 지금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워싱턴의 1월은 회색빛입니다. 펜타곤 형광등 아래서 저는 세 번째 커피를 마시며 스크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잠을 4시간밖에 못 잔 날이었습니다. 저는 에밀리 강입니다. 34살. 미 국방부 산하방산 조달 공급망 리스크 분석관이에요. 직함이 길어서 명함에 2줄이 들어갑니다. 한국 이름도 있어요. 강은주.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는데 살면서 거의 쓴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강은주로 산다는 건 괜히 불편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날 아침 팀장 마이클 하워드가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화면에 슬라이드 제목이 하나 떠 있었어요. 동맹국 안보 비용 재협상 초안. 브리핑 제안. 기밀. 백악관이 동맹국 분담금 구조를 전면 재검토 중이었는데 한국이 상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담금 대폭 인상. 관세 압박. 주한미군 재배치 카드 병행 검토. 저는 숫자들을 눈으로 쫓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슬라이드 한 구석 문장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전제 조건. 한국은 안보 의존국. 대미 전략적 의존도 상. 협상 우위, 미국 측.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데이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어 자체가 뭔가 섣불렀어요. 오래전에 내린 결론을 아직도 가져다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모델을 열었습니다. 지난 3년간 다듬어온 공급망 리스크 분석 시스템이었어요. 변수만 240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검색 필터에 넣고 방산 공급망 연결 항목들을 하나씩 불러왔어요. 처음 몇 분은 평범했습니다. 반도체, 특수강, 광학 렌즈 가공제.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 손이 멈췄어요. 텅스텐 고순도 나노 가공 모듈. 공급처 집중도 지수 0.91. 잠깐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경계 수치는 0.6이었어요. 0.75가 넘으면 취약 판정이었는데 이건 0.91이었습니다. 보고서에 한 번도 올라온 적 없는 숫자였어요. 항목을 더 눌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특정 모듈. 전략무기 통합 운영체계 연동 의존도. 그 아래 태그 하나가 보였어요. 대체 공급선 구축 예상 소요 8년 이상. 숨이 막혔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숨이 얕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청소부 아저씨가 복도를 청소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델이 보여주는 그림은 명확했어요. 공급망의 어떤 구간이 끊기면 어떤 생산 라인이 어느 시점에 멈추는지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됐어요. 선들이 수렴하는 곳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메모장에 숫자 하나를 적었습니다. 7. 공급이 끊긴 이후 주요 생산 라인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1단위로. 일주일이었어요. 그 아래 짧게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의 전제가 틀렸습니다. 의존 방향이 반대입니다. 차를 몰고 나오면서 포토맥 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워싱턴의 겨울밤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 7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시뮬레이션을 처음 돌린 건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 끝 자판기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모델의 변수를 하나씩 입력했어요.
한국발 텅스텐 나노 가공 모듈 공급 중단. 메모리 반도체 특정 모듈 공급 중단.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실행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프가 천천히 그려졌습니다. 처음 2, 3일은 완만했어요. 재고가 버텨주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부터 선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닷새, 엿새. 그리고 7일째 되는 지점에서 생산율 수치가 급격하게 꺾여 내려갔습니다. 미사일 핵심 부품 생산율. 제로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어요. 멍하게 화면을 봤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분명했어요. 일주일. 공급이 끊기면 일주일 안에 생산 라인이 사실상 멈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사흘이 걸렸습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데이터 출처를 달았어요. 수치마다 검증 경로를 변기했습니다. 감정이 들어갈 틈이 없도록 숫자와 사실만으로 채웠어요. 42페이지였습니다. 하워드에게 제출했어요. 그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훑어보더니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돌아왔어요. 에밀리, 모델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다가 다시 말했어요. 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단 보류하자고요. 보고서는 공식 시스템 접수 대기 상태로 남았습니다. 이틀 뒤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민간인 복장이었고 명함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악수를 하면서 방산업계 쪽에 있다고만 했어요. 커피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따라 나갔어요. 그게 실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실수는 아니었어요. 그 대화에서 많은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는 빙빙 돌리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톤이 너무 강하다고 했어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금 백악관 기류가 어떤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알겠네요. 분석관이 정치를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정치를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틀린 전제를 고치려는 거예요. 그는 잠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생각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보고서가 보류된 건 오류 때문이 아니었어요. 보고서가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숫자는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그래서 묻어야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화면을 다시 열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7일. 생산율 제로. 이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스템에서 보류됐다고 숫자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현실은 보고서와 상관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공식 발표는 목요일 오전에 나왔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 대변인이 단상에 섰어요. 기자들이 가득 찬 자리였습니다. 저는 사무실 모니터로 생중계를 봤어요. 대변인은 준비된 문장을 읽었습니다. 주한미군 전력 구조 재검토. 일부 병력 재배치 가능성. 동맹 분담 원칙 재정립. 외교적 표현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감축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데이터를 다시 펼쳤어요. 감정을 끼워 넣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먼저였어요. 그 즈음 저는 세 번째 분석 레이어를 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공급량을 봤어요. 한국이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 두 번째엔 집중도를 봤습니다. 얼마나 대체하기 어려우냐. 그런데 세 번째가 달랐어요. 공정 종속이었습니다. 공급량이나 집중도는 그나마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돈을 쏟아붓고 다른 나라를 개발하면 언젠가는 됩니다. 그런데 공정 종속은 달랐어요. 한국의 텅스텐 나노 가공 기술은 단순히 물량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공 정밀도 자체가 달랐어요. 미사일 탄두 관통 성능이 이 공정에서 결정됐습니다. 다른 나라 소재를 가져다 써도 공정이 다르면 성능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항목을 뽑아서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산 텅스텐 가공 소재 기준 관통력 수치. 그 아래 현재 파악된 대체 공급 후보국들의 예상 수치. 중국은 공정 접근 자체가 불가였어요. 캐나다는 원광 공급은 되지만 나노 가공 설비가 없었습니다. 호주는 개발 단계였어요. 예상 소요 기간이 8년에서 10년이었습니다.
협박 카드가 거꾸로 겨눠지고 있었어요. 주한미군을 뺀다는 건 억지력 감소이고 그건 미국 입장에서도 리스크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급망까지 흔들리면 그 리스크는 2배가 됐어요.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실제로는 미국 전략 무기 체계에 구멍을 내는 카드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정리해서 하워드에게 가져갔어요. 그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오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에밀리,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협상 구도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전제가 틀렸으니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고요. 하워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위에서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위에서 원하는 건 압박의 근거였습니다. 압박을 멈춰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라요. 자네 보고서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맞았어요. 그래서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워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를 한참 보다가 일어났습니다. 보고서는 다시 그의 서랍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복도 끝 창문을 봤습니다. 바깥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워싱턴에 눈이 내리면 도시가 멈추다시피 합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그걸 워싱턴의 약점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갑자기 다르게 들렸습니다. 약점. 멈춤. 공급이 끊기면 7일. 어떤 나라든 약점은 있었어요. 문제는 그 약점을 아느냐 모르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자기 약점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다시 화면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는 그대로였어요. 숫자는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했어요. 월요일 아침 시스템에 로그인했습니다. 보고서가 없었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찾은 줄 알았습니다. 폴더를 다시 열었어요. 검색창에 파일명을 쳤습니다. 결과 없음. 저는 3번 더 검색했어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2페이지짜리 보고서가 공식 시스템에서 사라져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백업 경로를 뒤졌어요. 보조 서버 접근 권한을 열었습니다. 거기도 없었어요. 파일 자체가 삭제된 게 아니라 접근 기록까지 지워진 형태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처리한 거였어요. 하워드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보고서가 시스템에서 사라졌다고요? 그는 잠시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앉아. 저는 앉지 않았어요.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상부에서 결정이 내려왔다고요. 해당 분석은 현재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공식 보고 개통에서 제외한다고요. 국익을 위해서는 때로 정치적 판단이 분석보다 우선한다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데이터주의자예요. 감정보다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숫자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맞았기 때문에 지운 거였어요. 보고서가 틀렸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하워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잘못됐습니까? 그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에밀리, 자네 지금 승진 심사 앞두고 있잖아. 이 타이밍에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 필요가 없어. 좋게 마무리하자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였는지 서러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였을 거예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이 아니라 화면을 봤어요. 승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잠깐 맴돌았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오래 바라던 거였어요. 3년을 준비했습니다. 성과 평가도 좋았고 위에서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 외장 드라이브가 하나 있었습니다. 퇴근 전날 밤 저는 습관적으로 주요 분석 파일을 로컬 백업해두는 편이었어요. 보안 규정 위반은 아니었습니다. 개인 분석 메모 수준의 백업이었어요.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파일이 있었어요. 저는 1시간 동안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지. 그냥 덮어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워드 말대로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승진하고 다음 보직으로 가고 이 보고서는 그냥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7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공급이 끊기면 일주일.
그 숫자는 제가 지운다고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보고서와 상관없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내부 보안망 디렉토리를 열었습니다. 국방차관실 직통보고 채널이 있었어요. 일반 보고 개통을 거치지 않고 차관보 라인에 직접 올라가는 경로였습니다. 쓸 일이 없어서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채널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파일을 첨부했어요. 짧은 메모를 달았습니다. 공식 보고 개통에서 제외된 분석입니다. 데이터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발신인 에밀리 강 공급망 리스크 분석관.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승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화면이 조용했습니다. 전송 완료 메시지만 깜빡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가지러 갔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서서 종이컵을 받아들었어요. 커피가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걸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섭도록 강하더라. 저는 눈을 뜨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차관보실에서 연락이 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발신인은 차관보 수석보좌관이었어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분석 자료 검토 완료. 현장 검증 필요 판단. 특별감사팀 한국 파견 결정. 참관 분석관으로 동행 요청. 저는 메일을 3번 읽었어요. 그리고 하워드에게 갔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어요. 12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기내에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창밖이 어둠에서 밝아오는 걸 멍하니 봤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나라였는데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가야 할 이유를 못 찾았다기보다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먼저 찾았던 것 같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면서 공기가 달랐어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서울 1월의 공기였어요. 안내를 맡은 한국 측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형수 씨였어요. 40대 중반 산업부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한국어로 짧게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경기도 소재 가공시설이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였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공장지대가 펼쳐졌습니다. 규모가 컸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자료로만 보던 것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로 보니까 달랐습니다. 시설 입구에서 방진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텅스텐 나노 가공 공정이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감사팀 팀장 데이비드 첸이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공정 라인은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는데 사람 목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작업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현장 책임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가공 정밀도 허용 오차가 나노미터 단위였어요. 저는 수치를 받아 적으면서 제 보고서 숫자와 비교했습니다. 현장 수치가 더 높았어요. 보고서에서 제가 쓴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반이었는데 실제 공정 성능은 그보다 위였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제 보고서가 보수적이었던 겁니다. 현실은 제가 분석한 것보다 더 깊은 의존 구조였어요. 첸이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고서 수치랑 맞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어요. 오후에는 반도체 클린룸으로 이동했습니다. 방진복을 한 번 더 갈아입었어요. 클린룸 안은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먼지 입자 숫자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됐어요. 저는 공정 담당자에게 특정 모듈 생산 공정을 물었습니다. 전략무기 운영 체계에 연동되는 그 모듈이요.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이 모듈은 설계 단계부터 특정 규격에 맞춰 제작된다고요. 범용 부품이 아니라 용도 특정형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같은 걸 만들려면 설계 정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8년. 제 보고서에 쓴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현장에서 들으니 오히려 낙관적인 수치였어요. 저녁에 박형수 씨가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어요. 팀원들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처음 제대로 먹었어요. 아버지가 가끔 해준 음식이 있긴 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뭔가 더 익숙한 맛이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박형수 씨가 물었어요. 처음 오신 거죠?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보고서보다 현실이 더 크다고요. 그가 웃었어요. 항상 그렇다고 했습니다. 숫자는 항상 현실보다 작다고요. 저는 그 말을 메모장에 적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수치를 다시 입력했어요.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더 강한 방향으로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많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도시처럼 보였어요. 저는 한참을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이 나라에서 본 게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무섭도록 강하더라. 맞는 말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못한 채 금요일 아침 사무실로 나왔어요. 수정된 보고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국 현장에서 받은 실측 데이터를 반영했어요. 수치들이 전부 올라갔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고쳤어요. 보고서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차관보실에 제출했어요. 이번엔 공식 경로로 올라갔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어요. 국방부 내부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은 게 아니었어요. 회의 일정이 갑자기 잡히고 평소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복도에 나타나고 하워드가 자꾸 자리를 비우는 것들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채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탄두 비교 테스트가 예정됐다고 했어요. 한국산 가공 소재로 만든 탄두와 대체 공급 소재로 만든 탄두를 실제로 비교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저도 참관하라고 했어요. 시설은 버지니아 외곽이었습니다. 넓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략기획 쪽 사람들, 기술 검증팀, 그리고 계급장이 보이는 군 관계자들도 있었어요. 저는 뒤쪽에 섰습니다. 테스트 조건 설명이 먼저 있었어요. 동일한 설계, 동일한 제조 공정. 소재만 달랐습니다. 한국산 텅스텐 나노 가공 소재와 현재 확보 가능한 최선의 대체 소재였어요. 관통력 기준 수치가 화면에 떴습니다. 전략 무기 운용 기준 최소치였어요. 그 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나왔어요. 한국산 소재 탄두. 기준치 초과. 대체 소재 탄두. 기준치 미달.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은 거였어요. 군 관계자 중 한 명이 기술팀에게 물었어요. 대체 소재 개선 가능성이 있느냐고요? 기술팀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소재 자체의 물성 한계라고요. 가공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했어요.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에 썼던 문장이 떠올랐어요. 공급이 끊기면 7일. 대체 소재는 성능 미달. 그 문장들이 지금 이 방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자리에 없었어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방의 결론은 한국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데이터로만요. 며칠 뒤 펜타곤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어요. 결과는 채널 통해 들었습니다. 회의 말미에 공식 문구가 정리됐다고 했어요. 현재 공급망 구조상 한국산 소재 및 부품 없이 주요 전략무기 체계 유지 불가. 공식 인정이었습니다. 첸이 말했어요. 에밀리, 자네 보고서가 맞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숫자가 그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화면만 켜둔 채 보고서 첫 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상치를 발견하던 날의 파일이었어요. 7이라는 숫자를 처음 적던 밤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랐어요. 협박 카드가 거꾸로 겨눠지고 있다는 것도, 보고서가 삭제될 거라는 것도, 한국에 직접 가게 될 거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숫자가 틀렸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숫자가 이겼습니다. 총성이 아니었어요.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미사일 테스트장의 침묵 속에서 화면에 떠 있는 수치 하나가 판을 뒤집었어요. 한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어요. 짐을 챙겼습니다. 주차장을 걸어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다음엔 어떻게 될까? 백악관이 이 결과를 외면할 수 있을까? 아마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포토맥 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제 공이 다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백악관 발표는 조용했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어요. 대변인이 단상에 서서 짧게 말했습니다.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 구조를 재검토한 결과 기존 강경 입장을 일부 조정한다고요.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는 보류. 분담금 협상은 상호 협의 방식으로 전환. 문장들이 외교적으로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물러선 겁니다. 저는 모니터로 그 브리핑을 봤어요. 옆자리 동료가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달라진 게 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한국과의 재협상 테이블이 구성됐습니다. 실무 채널을 통해 흘러나온 내용이었어요. 기존 초안과 비교하면 조건이 대폭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담금 인상폭이 줄었어요. 관세 압박 조항은 빠졌습니다. 협상 방식도 일방적 통보에서 쌍방 협의로 바뀌었어요. 처음 초안과는 다른 문서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전제가 바뀐 거였습니다. 그즈음 하워드가 저를 불렀어요. 그는 예전과 달리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위에서 자네 보고서가 의사결정에 반영됐다고 했다고요. 공식적으로 언급된 건 아니지만 경로는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잘했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방산 로비 쪽 움직임도 달라졌습니다. 커피를 권하던 그 사람, 보고서 톤을 낮추라던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비공식 채널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다른 방향으로 압박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로비 라인이 명분을 잃은 거였어요. 협상 구도가 바뀌면 로비의 방향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 방향이 이미 없어진 거였습니다. 숫자가 로비를 무력화했어요. 총이 아니라 데이터로요. 첸이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트레이를 들고 마주 앉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에밀리, 이번 일이 어떻게 굴러간 건지 알아? 저는 안다고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진짜로 아냐고요. 차관보가 보고서를 처음 받았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검증을 지시한 거라고 했어요. 직접 가서 봐야 믿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현장이 보고서보다 셌다고 했습니다. 수치가 더 높았으니까요. 그래서 테스트까지 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검증이었어요. 보고서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장이 보고서를 증명하고 테스트가 현장을 증명했습니다. 단계마다 숫자가 버텨줬어요. 한국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됐던 이유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승진 서류를 확인했어요. 차관보실에서 인사 추천 의견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서 읽었어요.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추천 직위가 예상과 달랐어요. 승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팀이었어요. 공급망 전략 재설계팀. 팀장 자리였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승진이 목표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3년을 그걸 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안을 보면서 그게 더 맞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만들어진 구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하면서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어요. 공급망의 구멍들, 잘못된 전제들, 데이터 없이 내려진 결정들. 그걸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수락 서명을 했어요. 하워드에게 말했더니 그가 피식 웃었어요.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퇴근길에 포토맥 강을 지났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1월의 강물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생각했어요. 압박 대상이었던 나라가 전략 파트너가 됐습니다. 협박 카드를 꺼냈던 쪽이 물러섰어요. 그 사이에서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했을 뿐이에요. 실력이 협상 테이블을 만든 거였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그냥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였어요. 저는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강냄새가 났습니다. 한 장이 끝나고 있었어요. 최종 협상안이 서명된 건 3월 초였습니다. 분담금 인상은 상징적 수준에서 마무리됐어요. 숫자 자체보다 방식이 달라진 게 컸습니다.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쌍방협의였어요. 조건이 아니라 협력이었습니다. 처음 초안과 비교하면 다른 문서였어요. 전제가 바뀌면 결론도 바뀝니다. 그게 이번 일이 가르쳐준 것 중 하나였어요. 서명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혼자 강변을 걷고 싶었어요. 포토맥강을 따라 1시간쯤 걸었습니다. 3월의 강변은 아직 차가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걸으면서 지난 석 달을 생각했습니다. 이상치를 처음 발견하던 새벽. 보고서가 사라진 아침. 차관보 채널에 파일을 전송하던 순간. 한국 공장에서 방진복을 입고 섰던 오후. 버지니아 테스트장의 침묵. 그리고 백악관이 조용히 물러서던 날.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한 건 단순했습니다. 틀린 숫자를 고쳤어요. 맞는 숫자를 올렸습니다. 그뿐이었어요. 그 즈음 채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밥 먹자고 했어요. 구내 식당이 아니라 바깥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어요.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에밀리, 지난주에 고위장성 비공개 회의가 있었어. 저는 듣고 있었어요. 회의 말미에 누군가 말했다고 합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첸이 그 말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기술에 기대고 있었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의존국. 처음 초안에 적혀있던 그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가 방향을 바꿔서 돌아온 거였어요. 한국에 붙어있던 단어가 이제 다른 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첸에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대단한 거야. 에밀리, 자네가 그걸 끝까지 놓지 않았잖아.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공급망 전략 재설계팀은 4월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어요. 팀원 6명을 직접 꾸렸습니다. 각자 분야가 달랐어요. 소재 전문가, 물류 분석가, 지정학 리스크 연구자, 산업공학 출신. 제가 MIT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팀이었습니다. 첫 팀 회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슬라이드 첫 장에 문장 하나를 적었어요. 전제가 틀리면 전략도 틀린다. 이번 일 내내 제가 붙들고 있던 문장이었습니다. 처음 초안의 전제가 틀렸어요. 그 전제를 고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이 팀이 할 일은 그런 틀린 전제들을 미리 찾아내는 거였어요. 사건이 터지기 전에 숫자가 먼저 말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퇴근하는 날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80대가 된 아버지는 버지니아 외곽에 살았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 다녀왔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래? 어땠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맞았어요. 무섭도록 강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낮고 조용한 웃음이었어요. 그럼 그렇지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깐 앉아 있었어요. 강은주. 제 한국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거의 쓴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불편한 설명이 따라붙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름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무거운 게 아니라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이고 강은주이기도 했어요. 그 두 개가 같은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껏 혼란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게 저였어요. 미국에서 나고 자랐고
아버지의 나라를 데이터로 처음 만났고 현장에서 직접 봤고 그 숫자들이 옳다는 걸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은 멈추지 않아요. 겨울에도 흘렀고 봄이 오면 더 빠르게 흐를 거였습니다. 저는 그 강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도 그랬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그냥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실력이 언어였습니다. 데이터가 목소리였어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